제2회의 1분과 개헌 세션 3 중앙지방관 입법권과 사무 배분에 대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재정성과연구원 강희재입니다. 오늘 발표는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님 그리고 김재현 교수님이 하시고, 토론은 창원대학교 송광태 교수님이 일괄적으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우 교수님의 중앙지방정부 간 입법권 배분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인하대학교 이기우입니다. 먼저 이게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한 사례를 몇 가지 좀 들어서 이 입법권, 지방 입법권의 왜 중요하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가 이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장은 이 대중교통을 무료로 제공하겠다,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이 지하철을 비롯해서 이 무료 대중교통을 실시하면서 한 150억을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우리는 대중교통 무료보담도 어린이집에 공정 청정기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더니 언론에서는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 근거를 찾으니까 법적 근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의 사용을 자제하는 2부제라든가 5부제라든가 이 실시할 근거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를 경기도의회나 서울시의회가 이 조례를 정해가지고 10부제나 5부제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라 해도 법에서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대한 것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해 놓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어떤 정책을 취하기는 취해야 되는데 돈은 많이 들고 실효성이 없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우리 헌법이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린이집에 이 공기청정기를 배치하는 것도 마찬가지 결과죠. 밖에는 공기가 미세먼지 때문에 괴로운데 실내만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기 오염이 심각한 경우에 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 이걸 제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당장 지금 미세먼지가 일어나서 시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 언제 국무총리 국무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결정해가지고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냐 이거죠. 그리고 이 국토부 장관에게 권한이 있으니까 국토부 장관은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처럼 주민들의 고통이 절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서울시장은 뭔가 조치를 취하려 해도 취할 수가 없고, 그래서 실효성이 없더라도 그나마 방법을 찾아보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구조적으로 지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도록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다. 이것이 지방의회의 입법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오늘 여기 우리가 강원도 왔으니까 강원도 인제군에서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숲을 우리가 갖고 오고 나무를 자를 때 전기톱을 쓰는데 그 전기톱에 윤활유로 이 폐유를 사용하는데 이 폐유가 토양을 오염시키고 이것이 축적되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래서 인제군의회에서 무슨 결정을 했냐면 친환경
산림 경영 지원 조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뭐냐면 이거를 그 그러니까 전기톱으로 인해서 이 토양을 오염시키는 게 전국으로 치면 1년에 한 8천 드럼 정도 된다 그래요. 전부 다 합치면. 그럼 이게 한 뭐 20년, 30년 가면 심각한 토양 오염을 가져오고 산림을 경영하는 게 아니라 토양을 오염시키는 또 그것이 이제 결국은 또 산림을 죽이겠죠. 식수도 죽이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조례를 제정한 가장 우리가 합리적인 거는 전기톱에 토양을 오염시키는 그 폐유라든지 이런 윤활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친환경 윤활유, 뭐 콩기름이죠.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명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법률에 근거가 없으니까 친환경 윤활유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역시 지원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 그 전기톱 사용자가 토양을 오염시키는 폐유를 사용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거를 금지시키는 것이 없으니까 돈을 줄 테니까 지원을 해줄 테니까 사용을 자제해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 지방의 재정을 열악한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조례들 보면 뭐뭐세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게 많습니다. 그 많은 이유가 직접 어떤 행위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행위 방향을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조례를 정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입법권을 그 국가와 지방 정부 간에 어떻게 배분하는 게 좋으냐 하는 건데 우선 그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그 지방자치가 이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지방자치를 지방자치 행정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는 행정이다 이런 식으로 전통적으로 이제 해왔고 요즘 이제 거기에 대한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스위스는 지방자치라고 합니다. 자치. 그러니까 우리가 자치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행정뿐만 아니라 입법도 당연히 포함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상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지방자치행정단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 지방자치의 개념은 그냥 입법권을 포함한 지방자치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지방의 자치 입법권을 그 부정하는 입장, 고유한 입법권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입법권은 국가의 입법권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조례를 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헌법 제117조 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자치 입법권은 헌법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입법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럼 국회가 갖는 입법권은 그거는 하늘에서 떨어진 거냐?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헌법이 국회에게 법률 제정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비로소 국회가 입법권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날 헌법국가에서는 이 헌법이 국가기관 또 지방기관에게 권한을 배분하는 권한 배분 규범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가로부터 파생하는 것이다. 이래 주장하는 것은 우리 헌법 규정하고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해석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례에서 말씀드린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할 수 없느냐, 이걸 소위 말해서 이제 법학에서는 법률 유보라 그럽니다. 법률에서 근거가 없으면 그 행정입법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즉 지방의회가 정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례가 이게 행정입법이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독일의 학자들에게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의 학자들 중에는 지방의회는 행정기관이고 그 행정기관이 정한 법은 행정입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의회가 행사하는 입법권은 헌법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한 것이고 지방의회는 주민의 선거로 구성되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는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입법권을 행사하는 입법기관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건 지방의회가 정하는 입법작용, 이것은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애당초 법률 유보가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 없이도 이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면 왜 국가작용에 대해서 법률의 근거를 요하느냐, 이 문제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법치국가적인 요청. 법치국가적인 요청이라는 것은 법률에 미리 어떤 국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예고함으로써 예측 가능성, 계산 가능성을 높여서 법적 안정성을 가져오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이 얼마로 이렇게 소득에 대해서 부여될 것이다, 이러면 국민들이 미리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법치국가적인 요청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구태여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행정기법도 되는 것이고 조례도 되는 것이고 관습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일반적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다 법치국가적인 요청은 만족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유보를 요구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민주국가적인 요청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행정기관이 어떤 그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민이 직접 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정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건 이제 이 행정에 대한 행정의 공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기 위한, 또 행정의 행위에 대한 민주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그러한 민주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방에 대해서는 어떠냐? 지방의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러면 누가 민주적인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거죠. 그러면 주민의 대표기관이 누구냐? 주민이 직접 지방의 행정기관에 대해서 민주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그 민주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헌법재판소에도 지금 독일 이론을 받아서 수용하고 있는 것이 의회 유보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국가의 모든 중요한 행위는 의회가 정한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그러면 지방의회는 누가 정당성을 부여할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하셨듯이 주민이 직접 민주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민주적인 정당성을 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본다면 지방의 그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국회 유보, 의회 유보 대신에 지방의회 유보라고 보는 것이 맞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민의 대표기관은 국회가 아니라 지방의회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그 지방의회가 정한 규범이 우리가 뭐 조례로 표현하건 규정으로 표현하건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그것은 주민으로부터 민주적인 정당성을 부여받은 기관이 정한 법규범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회가 정한 법규범과 마찬가지로 법률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조례는 그 규정 형식에 상관없이 법률로서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나 이런 것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 1925년도 그 스위스 판례에서 여러 학설을 검토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규정은 민주적인 정당성을 갖는 법규범으로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해당된다. 따라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지방의회는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법률의 위임 없이 그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 이 헌법은 국가와 지방의회 간의 권한 배분에 대한 것이고 그 권한 배분에는 행정권의 배분뿐만 아니라 입법권의 배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이 그 지방의회가 갖는 입법권의 범위는 우리가 정권한성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주민의 복리에 관한 모든 사무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볼 수 있고 입법권은 거기에 관한 입법권은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해석되어야 된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이규 교수님의 아마 발표 중에서 저희가 그 우리나라 헌법이 조례 그 법률적 성격을 갖는 그런 권한을 이미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 저희가 그간 가지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지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그런 주장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다면 의회에서 정한 예산도 외국과 같이 우리가 법률적인 성격을 부여하면은 그 지금 같은 어떤 그 소위 말하는 문제가 많은 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나중에 토론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그 김재원 교수님 우리 중앙지방관 사무배반과 헌법 개정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중앙지방관 사무배분과 헌법 개정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무배분 관련 우리 헌법 개정안을 평가해 달라는 이제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는데요. 그거를 제가 보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나라 중앙지방간의 사무배분이 어떻게 돼 있었고 어떻게 변화해 왔었고 또 그 사무 재배분 과정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됐는지 또 그런 것들의 어떤 그 문제점이 뭐였는지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잘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개헌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을 좀 시정하고자 하는 그런 학계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사무 배분과 재배분 과정을 이제 들여다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과연 문재인 정부와 지방자치학회가 제시한 그런 헌법 개정안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앞에 부분은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무배분의 뭐 종류나 현황 이런 건 넘어가고요. 7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이제 사무배분의 평가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무배분 또는 구분에 대한 평가인데
우선 그 문제점으로 이제 제가 아니고 그동안 우리 학계에서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이 그 이해 성격에 따라서 사무를 구분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타당한 것이냐. 말하자면 국가 그 직접 처리 사무가 있고 또 기관이임 사무가 있고 단체이임 사무가 있고 자치 사무가 있는데 그 기관이임 사무, 단체이임 사무, 자치 사무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 전국적 이해를 갖느냐 또는 지방적 이해만을 갖느냐 아니면 지방적 이해와 전국적 이해를 모두 갖느냐 뭐 이런 걸로 이제 구분이 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무가 다 지방적 이해도 다 관련이 되고 또 국가적 전국적 이해도 관련이 되는 그런 사무들이 많다. 그래서 국방이나 외교 또 주민등록 사무 이런 것들도 과연 지방자치단체 이해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느냐?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또 가장 지방적인 사무를 할 수 있는 자치단체 인사 조직에 관련된 사무도 이 지방교부세하고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즉 중앙재정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이해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인사 조직의 경우도 어느 수준 이상에서는 중앙정부의 직접 처리 사무로 인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기본적으로 사무 구분의 기준 자체가 문제가 된다 하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사무별로 그 한번 그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기관임 사무의 경우는 우선 기준이 없다 하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즉 법률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률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어떤 사무가 기관임 사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과연 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관련해서 그 세 번째 74페이지 모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호성의 경우가 이제 그 관련된 사항인데 이제 우리는 기관임 사무를 이제 그 법률에서 자치단체 장에게 이제 직접 위임을 하면 그런데 뭐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무엇을 위임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기관임 사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법원 판례를 보면 거기 75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대법원 판례입니다. 2014년 법령상 자치단체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임 사무인지 판단할 때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해야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 법령의 규정 형식을 봐야 되지만 그 밖에도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 부담과 최종적인 책임 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즉 그런 법령 규정 형식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게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따져봐야 된다는 것은 그럼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데 결국은 대법원 판결을 받아봐야 이것이 기관 위임 사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무 구분 자체가 상당히 좀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고 모호하게 돼 있다. 그다음 이제 그 74페이지 두 번째 반자치적 성격은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기관임 사무가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그 75페이지 세 번째 그 단체임 사무를 보시면 역시 기관임 사무하고 관계가 불명확합니다. 또 단체임 사무의 경우는 이게 국가 사무냐 지방 사무냐에 대해서도 사실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이기우 교수님이 대표적으로 이제 단체 위임 사무가 국가 사무다. 그래서 지방의회 관여가 배제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 거기 보시면 김용철, 홍준현, 최창호 이제 이런 분들은 또 단체임 사무는 자치단체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관여할 수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행정실무에서도 지방의회 관여를 인정합니다. 그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보면 그 구조 1항 그 단체임 사무의 근거로 알려져 있는데 구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 이제 이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에서도 역시 같은 취지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그 이때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 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 위임 사무를 가리킨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도 이건 단체 위임 사무는 구조 1항에 그 후단에 나와 있는 이제 그것을 의미한다고 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논란이 있다는 뜻이고 학계에서는 그다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치사무와 구분이 곤란하다. 이게 이제 법령 규정 형식도 사실 애매하고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도 제일 여러 사무 가운데 제일 그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 조사 결과가 1999년 한국행정연구원의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무 구분에 관련된 사항이고 77페이지부터는 사무 재배분의 얘기인데요. 이 사무 재배분의 배경은 워낙 그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에 익숙하다 보니까 1990년대 초반만 해도 국가 사무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가운데서도 그 78페이지 보시면 그 부산직할시의 사무 배분 실태 그래가지고 보시면 표 5에 뭐 아주 정밀한 조사는 아니지만 유일한 조사이기 때문에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임 사무가 부산직할시가 이제 처리하는 사무인데 기관임 사무가 40%, 단체임 사무가 12.6%, 자치사무 47.4% 그래서 이게 50%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상태에서 지방자치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또 그 밑에 있는 거는 이 분야별로 나눴는데 이 산업경제행정사무만 가지고 봤더니 이게 그 기관임 사무가 83.8%다. 그래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단체 장이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지 않겠구나. 그러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래서 이런 사무 재배분을 정부가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1년 12월에 이제 첫 회의를 지방이양 합동회의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그 당시 첫 회의부터 이제 참석을 이제 했었었는데 굉장히 미미하게 시작이 됐지만 김대중 정부 때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 촉진 등을 위한 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 이후에 상당히 체계적으로 지방 이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무 재배분의 기준도 굉장히 그 정밀한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시간 관계상 그 생략하고요. 82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각 정부마다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뭐 지방이양위원회, 추진위원회, 뭐 분권촉진위원회, 온갖 위원회들을 많이 비슷한 이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걸 해서 일단 상당히 많은 사무 이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표 10 보시면 이제 그런 자치발전의 백서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슈가 됐던 것이 재원 이양, 사무 배분을 하게 되면 재원이 이제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재원 이양은 제대로 되느냐? 이걸 제가 쓴 것은 나중에 그 헌법 그 우리 그 학회나 이런 데서 이제 제기한 헌법 개정안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사무 재배분에 따른 재원 이양이 과연 잘 됐느냐, 잘 안 됐다. 이제 그런 문제 의식 때문에 이제 그런 개헌 규정이 이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무 그러니까 그 행정자치부나 또 관련 위원회, 분권위원회 이런 데서 이제 그동안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게 사무 재배분은 됐는데 지방에 재원 이양이 안 돼가지고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재정 부담이 뭐 이런 걸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그 대부분의 그 사무가 이런 뭐 허가, 등록, 무슨 뭐 부가, 징수 이런 식의 행정 사무다 보니까 그 인력이 이제 필요한 사무들이고 그러니까 사업 예산이 아니고 그냥 그 인건비가 이제 필요한 예산들이고 사무들이고 또 그나마 그런 사무들이 그렇게 뭐 매일 같이 이루어지는 사무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산정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김대중 정부 말기에 지방환경청이 수행하던 공단 내 환경 규제 단속 사무 같은 것들이 이제 기관임 사무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인력 조직이 같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 관련된 그 예산이 대폭 넘어갔습니다.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였고요. 대부분 사무재배분에 따른 재원 이양은 같이 수반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정부가 그것을 주기 싫어서라기보다는 그게 자치단체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미미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84페이지 보시면 사무 재배분의 평가가 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미약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김대중 정부 이후에 체계적으로 이제 그 사무 배분을 했고 또 특히 노무현 정부 때에는 효과적인 지방 분권을 위해서 정부 혁신과 그 컨비네이션 같이 이제 그 종합적으로 이걸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나 기능 단위에서 국가 조직이나 기능을 넘겨줌으로 해서 또 상당히 그 임팩트 있는 지방 분권을 추진을 하려고 했고 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세제 개편을 통해서 또 그것을 해주겠다. 그래서 조직 세제까지 아우르는 이제 그런 굉장히 대규모적이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 노무현 정부가 그것을 제대로 못한 측면도 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지방에 이관하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수많은 특별지방행정기관 가운데 하나도 지방으로 넘겨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랬을까 보니까 당시에 정책 그 지방 분권이 이루어졌을 때 정책의 내용이 악화될 것을 우려했던 정책 대상 집단이나 언론이나 시민의 반발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내에서도 이런 집단적 반발과 또 그 지방 이관을 인해서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이 정권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맞물렸겠죠. 이것은 이 부처 이기주의에 빠진 주관 공무원들 때문에 분권이 안 된다 이런 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 과도한 국가의 통제 때문에 이제 그게 분권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거기 예를 들어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이관에 관해서도 이제 그 지원 인력의 전문성이나 헌신성이 약화될까봐 이제 그걸 반대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이양을 가장 바라는 분야가 조직 및 인사 분야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제 그런 분야라기보다는 이게 좀 그 분야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그 어떤 지방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책임성 또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른 대응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보기에는 사무 재배분을 효과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무 배분이 이루어졌을 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자치단체 행재정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세지방세 비율의 조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그리고 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지역 내의 시민단체 역량과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그 효과적인 사무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개헌안 평가입니다. 개헌안 평가를 보시면 사실 우리나라 현재 헌법은 3개 조항밖에 없는데 사무 배분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그 보시면 그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제 몇 가지 조항을 넣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표 11에서 사무 배분 관련 문재인 정부의 헌법 개정안이라고 제가 거기 소개를 하고 있는데 121조 보면 주민에게 가까운 정부가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이게 말하자면 그 보충성의 원칙 뭐 이렇게 또는 과거의 시정촌 우선 현지성의 원칙 또 뭐 시정촌 우선의 원칙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그런 맥락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최대한 그 지방 분권 즉 주민에게 가까운 기초자치단체에게 사무를 배분하라고 이제 그 임퍼러티브를 이제 주게 되는데 이게 그 우리가 교과서에 봐도 항상 민주성과 효율성 원칙이 같이 나옵니다. 또 구체적으로 그 86페이지 첫 번째 줄을 보면 유럽 지방자치헌장을 보면은 사무 배분이 시민들과 가까운 정부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선호돼야 한다고 규정을 하면서도 바로 다음 문장에 다른 정부에게 책임을 배분할 때에는 그 사무의 범위, 성격, 효율성 및 경제성의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원문이
영어로 된 원문이 그 밑에 각주에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 유럽 지방자치 헌장도 이 보충성의 원칙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효율성, 경제성도 같이 고려를 해라. 이제 이렇게 규정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런 이런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가 헌법 개정안 제 121조를 제안을 할 때 밸런스를 잃지 않으려면 이런 효율성 측면의 원칙도 같이 규정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24조 1항을 보면 지방 정부는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그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자치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2018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계획에 따르면 예산 기준으로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체 자치단체의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와 세외수의 합계, 즉 자주재원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3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124조 1항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규정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 규정을 헌법에 둘 필요가 있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24조 제2항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 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집행한 경우에 그 비용은 위임한 국가 또는 다른 지방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 전가를 이제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등에 관한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즉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법률 이래로 계속 관련 법률이 규정이 된 사항인데 이것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 그래서 이걸 헌법 규정으로 두는 게 좋은지 법률 규정에 두는 것이 지금처럼 두는 것이 좋은지, 헌법 규정에 두면 좀 더 이게 그 강화될 수 있을지 그거는 좀 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24조 제3항은 조세로 조성된 재원은 국가와 지방 정부의 사무 부담 범위에 부합하게 배분해야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일견 보면 맞는 얘기지만 문제는 국가와 지방 정부의 사무 부담 범위에 따른 재정 부담이 그렇게 딱 정해지는 그 규모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모든 그 재정 사업의 경우는 이게 정부의 의지, 재정 사정, 뭐 대외 환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거든요. 거기 국방 예를 이제 들고 있지만 복지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 재정의 경우에 진보적인 정부가 들어서서 복지 재정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면 그 강화하려면 이제 엄청난 재원이 더 추가되는데 그러면 그때 중앙 정부가 복지를 강화해야 되니까 국세를 더 지방세로부터 뺏어와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거는 상당히 부적절한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제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헌법의 명시적인 규정을 통해서 국세와 지방세 배분을 사무 배분의 재정 부담과 연계시킨다는 것이 적절한지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또 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 학회 개헌안이 있습니다. 우리 학회 개헌안은 문재인 정부의 헌법 개정안하고 상당히 유사한 것이 많은데 좀 더 조문의 숫자가 더 많다는 이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아까 그 117조 제3항 학회의 117조 3항과 또 119조는 아까 이제 그 문재인 정부 개헌안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걸로 가름하기로 하고요. 그다음 이제 새로운 것이 118조 제1항입니다. 그 88페이지 표 12에 118조 1항을 보면 이제 그 국가 사무 즉 지방 정부가 수행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사무나 사업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예를 들면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무로 외교 국방 치안을 예로 들고 있는데 그 치안의 경우만 지방 경찰제가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치 경찰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치안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논리라면 외교도 국가 외교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외교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국가 외교가 되는 것이죠. 또 전국적 통일성을 요하는 사항으로 금융, 국세 통화 등을 예시하고 있는데 여긴 또 도량형, 외환, 전국적 효력을 갖는 각종 자격증 등 여러 사무가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누락돼 있는 사무들과 또 포함되어 있는 사무들 간에 어떤 그 의미의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사실 좀 애매하고, 또 이렇게 금융 같은 걸 예를 들어서 규정하게 되면 이 지역을 단위로 하는 금융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역시 국가금융 또는 전국적 금융 뭐 이렇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적 규모의 사업은 예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어렵죠. 이 예시도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 사무의 경우도 이게 어떤 헌법에다, 이 헌법은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의미를 갖는데 거기다가 넣는 것이 필요한지는 좀 더 좀 그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뭐 그 정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중에 그 결론 부분에서는 우리 저 앞에 이기우 교수님 발표하고 상당히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수고하셨고요. 우리 저 송강태 창원대 교수님이 뭐 토론을 하시기로 돼 있는데 뭐 그게 부담 갖지 마시고 한 7분 내로 그냥 5분도 좋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죠. 그 사무 배분 얘기하고 이기우 교수님 자치입법권 얘기를 들으니까 그 이기우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는 좀 그 자치입법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권한이 빨리 넘어와야 되겠다 싶은 그런 어떤 측면의 얘기를 확고하게 하셨는데, 김재훈 교수님 사무 배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뭐 이게 밀접하게 또 관련되는 거죠, 그죠? 따져보니까는 또 조금은 좀 복잡한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이제 우선 김재훈 교수님 말씀을 좀 드리면은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무 배분에 관한 것이 현실적으로 이제 어렵다. 이제 저는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접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지만은 재정 조정 뭐 제도나 그다음에 보조금 받아가 이렇게 운영하면서 그 말하자면은 자체 살림살이에 굳이 효율성을 기해야 될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요.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이게 과연 그 지방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지방자치가 잘 발전할 것인가? 저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별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그 광역자치단체는 뭐냐? 그럼 광역행정하라고 광역자치단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 과거에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창원, 마산, 그 진해가 이렇게 세 자치단체가 같이 붙어 있는데 광역자치단체고 광역자치단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도 별로 비난을 안 받거든요. 그럼 창원에서 뭘 성산화도를 만들면은 마산에서 또 마산 뭐 문화 뭐 홀해가 비슷한 걸 또 만들어 우리가 질 수 있느냐? 또 진해도 비록 인구 규모는 적지만은 우리가 우리 독자적인 모습을 갖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문화시설을 만들고 운동장도 막 전부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광역자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또 어쨌든 광역자치단체의 문제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재정 능력이 부족한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으면은 재정 능력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치 권한을 어쨌든 주지 않으면은 스스로 노력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광역 행정이 잘 되려고 하면은 조그마한 자치단체들은 예를 들면 도에 우리 기능을 갖다가 이제 그 우리가 못할 테니까 좀 옆에 자치단체 아니면 도에다가 권한을 맡기고 우리는 정말 그냥 자치하지 말고 가자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어떤 권한을 자치단체에게 상당 부분 맡기면은 그 예를 들어서 그 광역행정을 스스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면 존립이 안 되니까.
따지고 보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충격을 주는 것이 지방자치를 좀 앞당기는 길이 아닌가. 지금처럼 재정 자립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재정 자립도를 어느 정도 맞춰 놓고 어느 정도 됐을 때에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자, 자치 권한을 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재정 자립도 하자,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저는 뭐 거의 요원하지 않은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좀 이 문재인 정부의 헌법 개정안에 대한 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재정 조정 제도를 이용하자. 세계 어느 나라가 재정 조정 제도 없이 잘 사는 자치단체와 못 사는 자치단체가 재정 조정 없이 그냥 똑같이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유럽도 그렇고 재정 조정 제도를 통해서 하면서 이제 차별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건 우리 스스로는 이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상하수도도 옆에 자치단체하고 같이 업으로서 하고 운동장도 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면서 자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정부가 우려하는 것을 뭐 예를 들면 이제 지방의회 의원들 보수도 마찬가지죠. 지역에서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중앙 정부에서 딱 나서 가지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몇 가지 변수를 가지고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서 큰 틀 속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를 해라.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올릴 수도 없어요. 이거는 지방자치가 아니다. 지역에서 지방자치를 하면은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지역에서 스스로 어쨌든 해결할 수 있는 인내력을 가지고 이게 좀 견뎌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그걸 봐라 이러기 때문에 안 된다고 갑자기 나서버리면은 지방자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재정조정제도나 사무 배분에 관한 것도 우리가 좀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의 어떤 희생도 필요하고 지방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자면은 상당한 정도 기간 동안에 지방 스스로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좀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좀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기우 교수님 그 얘기를 이제 좀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데.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이 대중교통 무료화도 시행해보고 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도 무료로 적용해주겠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 이 나무 자르는데 톱에 그 폐유를 사용하는 걸 뭐 이제 막기 위해서 그 좋은 기름을 쓰면 그 재정 지원해주겠다. 저는 이제 이런 걸 쭉 이렇게 들으면서 다른 나라는 자치 선진국들은 물론 이제 우리보다는 자치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이런 걸 극복해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겪는 이런 문제가 없었을까? 그걸 어떻게 극복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기우 교수님한테 좀 한 가지 좀 혹시 해줄 얘기가 있으면 좀 듣고 싶다.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송 교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김창수 교수님 혹시 뭐 코멘트하실 의견 있으시면은 뭐 한두 가지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자유롭게 묻고 싶은데 지금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저는 저 이쪽이 문해안이라서요. 그러니까 가볍게 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일요일 날 일본에 이제 비와코 제 8회 이제 환경 보전 컨퍼런스에 갔다 왔거든요. 그것과 빗대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거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거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걔들은 철저히 원칙이 이제 나중에 좀 제가 잘못된 거 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이제 행정은 시민을 따라간다.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 보니까 이제 1977년에 비와코가 이제 엄청나게 오염이 되었을 때 그 부영양화 원인을 이제 찾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인이 많이 들어간 세제를 쓰면서 오염이 많이 됐는데 그거를 막는 장치를 이제 강력한 환경 규제를 가져갔는데 그럼 그 규제의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그게 조례였다고 조례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준이 훨씬 이제 중앙 정부가 가진 규제 기준보다 훨씬 더 강하게 가져갔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들 레이크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 마들 레이크 이제 99년부터 2020년까지 가는 22년까지인가 플랜을 세웠는데 그 플랜도 누가 만들었냐 그러니까 이제 시가현에서 만들었다. 그 시가현이 이제 비아오를 싸고 있던데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세팅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도 이게 가능할까? 근데 현장에 가 보니까 또 이제 발란티어나
현장에서 계신 분들이 다 이제 네트워킹을 하면서 그걸 이제 그 70년대부터 쭉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도 과연 가능할까? 그런 이제 아까 스처는 잘 모르지만 이제 입법권의 이제 재배분 문제라든가 또 사무 배분 문제에서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하나 또 그 질문으로 던지고요. 그래서 아까 그 김재현 교수님은 이제 그 제가 이제 박사 논문 쓸 때 환경 규제 분권 논문을 열심히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현장에서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충성의 원칙과 효율성의 원칙의 조합 부분에서 그런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일본 사례와 이제 우리 사례를 비교해 보면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당시 논문을 쓸 때만 하더라도 그 자치단체에서 이제 폐수 배출 없애 단속을 하게 되면 그 이제 전체 단속 건수에서 적발하는 확률, 적발률이나 그 단속률이 바이러션 레이트가 이제 한 자치단체 그 당시 한 10%,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특권 기관이 그 뭐 각 이제 4대강 유역청에서 하게 되면 한 20% 됐거든요. 근데 최근 통계를 보니까 작년까지는 오히려 이제 자치단체는 8% 이렇게 떨어지고 오히려 그 특권 기관이 하는 청이 하는 경우는 38%, 40% 가까이 이렇게 단속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지표를 놓고 볼 때 이 고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과연 이제 보충성의 원칙과 효율성 원칙을 놓고 과연 이렇게 환경 문제 같은 이슈도 일괄적으로 지금 이양을 하고 있는데 기준 통일성이나 뭐 국가적 사무 외에는 이게 이제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아까 이제 송광태 교수님 또 이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러면 자치단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고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는 이제 그 성숙 시간을 충분히 허용할 건가, 아니면 이거를 이제 믿지 못하고 기회를 안 줄 것인가. 거기서 이제 아까처럼 이제 지방 재정도 조정해줘서 기회를 주고 힘을 주고 이래야 될 텐데 이제 타임 테이블이 선거 시간이나 자치단체 선거 기간이 너무 짧고 이런 가능해서 어떻게 기다려줄 것인가, 그런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그냥 갑자기 무슨 질문해도 잘하시는. 제가 몇 가지 좀 저는 저 지방 자치에 대한 논문이라든지 발표를 보면서 평소에 느낀 건 뭐냐면은 외국에 잘 되는 데에 어떤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럼 조례가 만약에 잘못된 조례 같은 거 또는 이해관계에 얽매이는 조례 같은 게 많이 생겼을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제 좋은 것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김창수 교수님 얘기했지만은 외국은 저는 그래요. 환경 문제도 자치단체 공무원이 그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하고 해서 그 친구는 지역의 환경에 전문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공무원들은,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이 순환보직이니 뭐니 해가지고 우리 사람들 눈치 보는 데는 엄청나게 전문성이 있지만, 저는 솔직히 이 전문성 측면에서 이건 중앙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몇 가지 리콰이어먼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자치를 하기 위한, 뭐 저는 자정 쪽을 합니다만 다른 쪽도 마찬가지. 그러면 자치단체도 지금 인사 조직에 관심이 많다는데 그런 쪽으로 왜 인사 조직은 다 지금 권한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럼 조직 개편이니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왜 그걸 못하고 그냥 계속 뭐 돈이 없다, 무슨 뭐 법률적인 권한이 없다는데 이거를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주장만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저는 이 세션 같은 것도 오늘 하는데, 그럼 이런 문제를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 동안 좀 이 의견 저 의견을 뭐 얘기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정말 뭐 해답은 아니지만, 이게 저는 자치학계 저 입법 개헌안이 문장도 틀렸어요. 저 몇 페이지죠? 죄송합니다만은 개헌안에 117조 3항, 예, 이거를 문장부터 고쳐야 되겠어요. 입법자는 주어라든지 이게 잘못돼 가지고, 예를 들면 정부 간 사무배분과 수행을 책임 입법은 뭐라든지 상당히 무언데, 그래서 좀
우리 학자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인식, 지식 이런 것을 좀 내던지고 정말 여러 사람이 같이 해가지고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전문성, 지식의 그 천박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떤 두 분이 정말 이 분야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이런 좋은 논문이 참 정책 결정자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랜 시간 논의해가지고 좀 야 그래도 어떤 좀 방향 같은 걸 좀 정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게 좀 짧아가지고 아쉽고요. 그래서 두 분이 한 6분 정도 충분히 시간이 되니까 한번 그 발표하신 내용을 뭐 질문도 그렇고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네네네. 여기 83쪽에 보면은 그 이양 실적이 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방에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한 결정적인 것은 별로 안 내려오고 주변적인 것 안 내려와도 뭐 별 상관없는 거 숫자만 채워가지고 많이 내려와요. 그래서 양적인 어떤 측면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컨대 자치조직권이나 자치인사권, 뭐 자치재정권의 결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질적 내용도 간간히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네, 저도 참 생각이 났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기업인들하고 좀 만났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법인이 조례가 그런 건 두고치고 지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무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국제적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양반이 공무원도 전문성이 없고 그 위원들도 전문성이 없고 정말요 이 지침이니 그런 걸 좀 그런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그게 어떤 뭐 같이 종합적으로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그 좋은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먼저 그 송광태 교수님 이런 문제가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 좋은 질문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영미계통은 자치권의 범위는 제한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우리처럼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조례로 법률 위임 없이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유독 독일 이론을 수입한 스위스, 오스트리아, 한국, 일본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 세션에서 제가 1925년 스위스 판례를 든 게 그 판례에서 독일 이론을 쭉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이 독일 이론이 우리한테 안 맞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례를 법률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의 유보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기 그 실정에 맞게 이제 저거를 그 조례의 지위를 자기들 나름대로 재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지금쯤 이제 그런 작업을 할 때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은 그러면 왜 큰 문제 없이 다양성을 유지하느냐? 이게 이제 독일에서는 연방제 국가로서 그 연방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률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주 정부만 주의회만 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회가 충분히 다양한 입법을 하기 때문에 그 다양성이 보장되는 거고요. 우리는 도의 의회도 기초의회하고 마찬가지로 입법권이 법률 위임 없이 하면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국적으로 너무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스위스 같은 해법으로 우리도 좀 지방마다 다양성을 가져가자.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을 우리가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가야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 교수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다른 나라에 가보니까 뭐 그 지역 환경 기준 또 배출 기준 이런 거를 중앙보다 더 높게 설정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더라.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방에 예를 들어서 지역을 환경을 더 중요시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산업 활성화 이걸 더 중요시할 것인가 그걸 또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런 거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민들의 선택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방의회에서 당연히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그것이 주민의 기본권을 너무 침해한다 이러면 이제 헌법 소원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주민들이 우리 법에도 지금 되어 있잖아요. 주민 투표 이런 걸 통해서 지방의회에서 정한 그 조례가 이 주민의 기본권 너무 침해한다. 그래서 우리는 거부한다. 이게 주민 투표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주민 아마 이런 걸 지방에서 하면 주민 투표 많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직접 자신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의 동의하에 또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동의하에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같은 발제자인데 김재훈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한 가지 그 법률 해석의 원칙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유럽 그 자치 헌장을 얘기하면서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뒤에 보니까 이 효율성이라든지 사무의 성질에 따라서 그 달리 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조항이 있어서 거기서 단서 조항을 달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앞에 쓴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보충성의 원칙을 하고 뒤에 단서 조항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맡길 때는 다른 그 행정주체에게 맡길 때는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뒷부분 단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원칙대로 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이제 전체적으로 조화 있는 해석이 될 것 같아서 이건 뭐 법률가들이 쓰는 해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유의해서 읽어보시면 이게 보충성의 원칙이고 뒤에 다른 기관에 맡길 때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다른 기관에 맡길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그동안에 나왔던 뭐 샤우프 권고니 뭐 일본의 임시행정조사회 또 호주나 미국의 그 인터가분 정부 간 관계위원회 이런 데 나온 그 모든 국가들의 그 원칙은 다 민주성과 효율성을 같이 보자는 거거든요. 아까 김창수 교수님 말씀하신 그 환경 규제 단속도 역시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국가에게 맡겼을 때 좀 더 그 행정이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지만 지방에 맡기면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이 구조적인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제 그런 부분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가치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여전히 가지고 있긴 합니다. 법률 해석을 차치하고서 그다음에 이제 송 교수님 말씀하신 중에서 이제 지방 재정 자립도가 이게 높아야 지방분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방 재정 자립도는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건데 이게 요즘 특히 국세 지방세 이양이 이제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방에다가 지방세를 넘겨줘라. 근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에게 우리가 이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을 정한다. 이게 헌법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종목을 신설할 수도 없다. 그건 이제 당연한 건데 문제는 세율입니다. 세율은 법률로만 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지방세법에는 대부분의 지방세에 대해서 탄력세율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탄력세율이라는 것은 예컨대 취득세율이 2%다. 그러면 상하 아래 위로 50%까지 즉 1%에서 3% 필요에 따라서 1% 포인트를 인하하거나 또 1% 포인트를 인상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렇게 탄력세율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사용하는 자치단체는 단 한 개도 없다. 그럼 지방자치단체들이 요구하는 조세 지방 세목의 신설과 지방 세율 조정권을 달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기존에 있는 지방세도 세율 조정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소위 조세 수출이라고 합니다. 조세를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는 부담하지 않으면서 다른 지역 주민들한테 부담시키는 그런 조세 종목을 지방 세목을 신설하겠다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제주도가 추진해온 입도세, 강원도가 추진해온 관광세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지역 주민들한테는 부담을 안 시키면서
자기 지역의 세입을 올리고자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모든 조세가 다 그렇듯이 이 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왜곡시킵니다. 그럼 결국 그것은 경제에 비효율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또 지방자치에도 안 맞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재원은 자기가 부담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좀 그 논의에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지방재정 자립도하고 지방분권을 연계시키는 논의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외국의 시행착오. 외국은 그럼 어떻게 그걸 해왔느냐.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어느 세미나 갔더니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어떤 교수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강연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LA 로스앤젤레스 시티, 그러니까 시티 오브 로스앤젤레스에 굉장히 이 가까이 저 데이터도 보고 또 행정에도 관여하는 분인 것 같았는데 그분 말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행정학 개론에서 배운 내용이죠. 뭐 1800년대 중후반 또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의 지방 정부들은 부패 상징이었답니다. 그잖아요. 부패 상징.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그 The Study of Administration 우드로 윌슨이 이제 그런 논문을 썼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지금은 미국 지방 정부 그러면 이게 그 혁신의 아이콘이랍니다. 효율성. 그래서 미국은 연방 정부보다 지방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은 것으로 이제 나오고 있다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미국도 엄청난 그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좋아지기까지 100년 걸렸답니다. 100년. 100년의 시행착오. 그 시행착오라는 건 결국 뭐냐면 비효율이거든요. 자원의 낭비, 갈등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다 알면서 100년 동안 그런 것을 뭐 100년까지 안 가겠죠. 지금은 뭐 워낙 교육도 많이 되고 하니까. 그러나 여하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점진적으로 우리나라 수준에 맞게 점진적인 분권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송 교수님 말씀하신 지방 분권을 이양하는데 중요 사무는 다 빼고 부수적인 사무만 이양한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그 이양 사무 어떤 질적인 내용을 보면 상당히 부실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중요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무들 이제 그런 사무들을 놓고 보면 그게 사무 배분 기준에 비춰봤을 때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뭐 외부 효과라든가 뭐 이런 부분 또 자치단체 내에 어떤 그 politics 정치가 작용해가지고 부패 구조가 양산되기 쉽다든가 뭐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그 분권위원회 같은 데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논리적으로 이게 그 설득을 못 얻는, 그러니까 말하면 지지를 못 얻는 이제 그런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뭐 저도 계속 여러 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그런 사무 이양 이런 데 참여를 해봤는데 그게 항상 이제 그런 데서 걸리더라고요. 그다음 김창수 교수님 아까 그 환경 규제 강화 이제 그 조례에 의해서 그게 일본의 경우는 1960년대 소위 그 혁신자치단체가 이제 막 나와가지고 그 혁신자치단체들이 그 자민당 정부는 성장 위주로 하다 보니까 환경에 신경 안 쓰고 있었지만 이 진보적인 색채를 가진 혁신자치단체장들이 등장하면서 그 더 강화된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처음에는 중앙 정부에서 이제 그거를 못하게 이제 거부하고 이게 법률에 안 맞는 거 아니냐 했는데 결국은 이제 내셔널 미니멈 일본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이 정도 환경 수준에서는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게 내셔널 미니멈이 있고 그 미니멈 이상으로 하는 것은 자치단체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나라도 그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 이후에 그런 서울시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환경부에서는 그걸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법률에 정해져 있는 환경 기준, 규제 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자치단체가 조례로 설정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냥 그 정도 할까요? 네. 한 가지만 저기 지금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아까 그 김재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많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미국 사례를 들면서 100년간 이 부패 무능 비효율을 극복하면서 오늘 이런데 우리가 과연 그거를 반복할 거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전제 조건이 중앙 정부한테 맡겨놓으면 효율적이고 부패가 없고 낭비가 없을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린 중앙 정부를 더 못 믿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지방 정부에 대한 신뢰가 중앙 정부에 대한 신뢰보다 훨씬 높은 이유는 이 중앙 정부가 돈은 많이 쓰는데 어디 쓰는지 모르겠다. 여기는 통제 불가능이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방에 오면 주민들의 이 시야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중앙 정부의 부패, 무능력, 또 이 비효율 이런 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오히려 지방끼리 이거를 희소 자원인데 서로 경쟁하다 보면 지방끼리 서로 혁신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또 주민 통제가 가해지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저는 그거를 단축시키는 비효율과 무능을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를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또 반론이 필요하시지만 그냥 그겠습니다. 네, 어떤 오늘 두 분 발표하고 두 분 그 토론 있는데 저는 가끔 학회 가면은 좀 수준 높은 발표하고 토론이 되면 좋을까 했는데 오늘 드디어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일당백으로 좋은 발표하고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동원